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를 할퀴고 후비는 나쁜 말 정치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겨냥해서 이제는 남조선 노동당이죠. 남노당의 후예라고 불렀습니다. 국정에 책임을 진 집권당 민주당도 자중질환에 빠진 제3당 바른미래당에서도 나쁜 말 정치는 여전했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대한민국에는 경제 성장이 기초 체력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 후예와 김정은의 대변인에 이어 이번에는 남노당의 후예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남노당의 후예가 아니라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되돌려 줘야 한다는 비아냥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 공식 언급을 자제해온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 노동당에 빗댄 겁니다. 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했다며 정정한 탄도미사일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탄도미사일 모를 리가 없으셨을 겁니다. 기어이 단거리 미사일로 수정하는 모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급함, 초조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나요? 무슨 칼 이름도 아니고 단도미사일, 장도미사일,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차라고 하더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대신 당 버스를 타고 경기 강원권 민생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는 출발에 앞서 올린 SNS 글에서 최악의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분명 최악의 정권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오늘 황교안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말씀을 삼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대표는 이렇게 절제된 표현을 썼지만 당내에서는 탄핵당해놓고 주제 넘다 이런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강경 발언인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삼가하실 건 삼가하시고 더군다나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 후예 대변인에 빗댄 황 대표에 대한 비판은 오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 하신 것까지는 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오늘부터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민주당 황희 의원은 탄핵당한 사람들이 주제넘게 나서고 있다며 법 공부하신 분이 정치를 늦게 배우더니 정치가 법치 위에 있는 줄 안다고 황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판을 자제하던 이인영 원내대표도 강경해졌습니다.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한 요구가 오히려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한국당이 요구한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몸싸움 관련 고소 취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강경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같은 당 내에서 인신 공격이 오갔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의 면전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21살 차이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 분의 최고위원이 상정을 요구한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비판하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손 대표 측 임재훈 사무총장이 나섰습니다. 상정 안 할 수도 있어요. 당대표 권한입니다.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최고위원이 아니지 않냐며 면박을 줍니다. 최고위원이 지금 중간에 제재할 수 있어요. 최고위원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마친 손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최소한의 정치적인 금도가 살아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 측 당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의뢰한 여론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채널A 뉴스 임희철입니다. 네, 프리랜서 기자 폭행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서 경찰이 폭행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배임은 무혐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 1월. 선배님, 저 오늘 폭행하셨죠? 웃음이 나옵니까? 웃고 싶어서 웃냐? 웃고 싶어서 웃어? 손 사장은 김 씨가 취업을 청탁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한 게 발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손 사장을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했고요.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가격했습니다. 손 사장 측은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어 한 시민단체는 2017년 뺑소니 사고를 캐던 김 씨를 회유하려 손 사장이 JTBC를 통한 대가를 약속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폭행, 배임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고 박대리였죠. 넉 달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오늘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김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실행된 정황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검찰과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손석희 사장은 경기 과천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의혹도 받고 있죠. 그런데 경찰 수사는 석 달째 이 대목이 공전 중입니다. 경찰은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는 손 사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2017년 4월 16일 밤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 차량 점검 중이던 견인차 운전기사 김모 씨는 후진하던 손석희 사장의 차에 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후진하면서 저를 쳤는데 어두우니까 이제 후진하면서 저를 이렇게 미는 거죠, 차로. 하지만 당시 손 사장은 아무런 사고 조치 없이 차를 내달렸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100km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김 씨는 2km 넘게 쫓아가서야 가까스로 손 사장 차를 따라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손 사장에게 문의하면서 폭력과 배임 의혹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손 사장을 뺑소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석 달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3번이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손 사장 측이 불응하고 있다며 손 사장이 최근 법률 대리인을 바꿔 일정 조율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사장 측이 뉴스 진행을 하지 않는 주말에 조사를 받길 원한다면서 일정 조율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전화나 서면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손 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5개월이나 집안에 방치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린 상가들이 밀집한 도로로 경찰 차량이 잇따라 도착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에 장갑을 낀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12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6살 홍모 씨를 긴급 체포하고 현장 감식에 나선 겁니다. 홍 씨는 화장실에 아버지 시신을 방치한 채 5개월 동안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갈비뼈가 부러진 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층간소음이 있다고 그 아저씨가 가끔 오셔가지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터 안 오셔가지고 이사를 가셨나 그랬었거든요. 홍 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 얼굴을 2-3차례 때렸다며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갔는데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홍 씨는 작은아버지 명의로 빌린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범행 사실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악취가 나자 집주인이 작은아버지에게 연락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시신을 발견한 뒤 홍 씨에게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시킨 겁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수출용 자동차를 싣는 대형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에 실려있던 차량 등 재산 피해가 우려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항구의 전박 중인 선박에서 흰 연기가 올라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차량을 운반하는 대형 선박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16분.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내부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장치를 사용하고 소방차를 선박 내부로 진입시킨 뒤에야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막 연기 나다가 여기 정하고 나서 연기가 확 수그러들더라고요. 불은 4시간이 지나서야 꺼졌고 현대차 직원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출용 차량 30대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재가 난 선박은 오만토급으로 차량을 싣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 어제부터 선적 작업 중이었습니다. 당시 배에는 수출용 차량 2,100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직 피해 규모도 아직 안 나왔어요. 연기 빼내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인천항에서도 오만토급 화물선에 불이 나 중동으로 수출할 예정이던 중고차 1,500대가 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강 하류에 등이 굽은 기형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은 인근 하수 처리장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이 하수 처리장, 지난 2년간 하수 무단 방류로 6번이나 적발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강 하류에서 어민들이 건져 올린 물고기들입니다. 눈은 튀어나왔고 등은 굽었습니다. 다른 그물엔 물고기 대신 괴생물체로 불리는 끈벌레만 가득합니다. 천적 없는 끈벌레가 뿜은 독에 어민들의 수입원이었던 민물장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민들은 기형 물고기 출현과 민물장어 폐사의 원인으로 인근의 서울 서남물재생센터를 지목했습니다. 서울시가 서남환경이란 업체에 하수 처리 업무를 위탁한 곳입니다. 기형 물고기는 사실 저희도 먹고 살다 보니까 좀 감췄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서울시 하수종말 처리하기 때문에 신동은 생긴 게 아닌가.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물 위엔 거품이 떠 있고 역한 냄새도 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방류된 하수로 검은 띠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 서남물재생센터는 하루 약 16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물재생센터인데요. 하지만 정화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남물재생센터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흘려보내다 적발된 사례는 6건. 하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2015년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한 겁니다. 서울시는 비가 내려 하수 처리 용량을 넘어설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2016년부터 환경당국에 적발된 6건 중 비가 온 날은 단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너무 무르다는 지적이 자주 나옵니다.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서 가스총이나 경찰봉 등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암사동 지하철역 앞 10대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반대로 과잉 진압을 지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오토바이 도난범으로 오해해 넘어뜨리고 발로 목을 누른 뒤 수갑을 채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총기와 테이저건 등 장비 사용과 관련해 통일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새 매뉴얼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가스 분쇄기부터 경찰봉, 테이저건을 포함해 권총까지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종류도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안이 소극적인 대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흉기를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낮은 단계의 물리력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부터 대응하도록 규정한 만큼 현장 진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강경 대응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과잉 진압 형태가 나타날 우려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은 현장 교육 등을 거친 뒤 오는 11월부터 기준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경찰이 만든 매뉴얼인데 경찰 내부에서 말이 많다. 어찌된 일인지 사회부 조용민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자, 그동안하고 이렇게 5단계 매뉴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정리해 주세요. 가장 쉽게 가장 최근 논란이 된 이 대림동 사건을 예시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렸고 경찰이 손으로 제압해서 이 피의자를 체포한 사건이었죠. 네.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면 4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필요에 따라서는 테이저건까지 사용해서 제압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매뉴얼이잖아요. 이제 서류로 작성한 것인데 실제 현장에선 수많은 일들이 생길 텐데 문제가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 좀 모호한 상황들이 있다는 건데요. 역시 예시로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유성기업에서 노조원들이 임원을 폭행한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죠.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노조원들의 반발에 막혀서 현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네. 폭력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번째 단계 매뉴얼에 해당하겠지만 경찰의 설명, 당시 경찰이 폭력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단계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논란이 됐던 사건 역시 준비했는데요.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이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역시 기억하실 겁니다. 이 택시 승차 문제 때문에 30대 남성이 조폭 출신 남성 다수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실명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4번째 단계에 해당하지 않냐 볼 수 있을 텐데 경찰의 설명은 당시 이런 주요 폭행 장면이 있을 당시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번째 단계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작업일 텐데 경찰청에서 문서화한 것입니다만 일선 파출소 지구대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 얘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매뉴얼의 내용을 담긴 규정 문제 22장 정도 됩니다. 현장 경찰들의 반응 한마디로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는 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장 경찰의 판단이 시간이 걸리고 느려지면 그만큼 이 불안은 시민들의 몫이겠죠.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그걸 이렇게 딱 적어놨다고 해서 그걸 보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지. 한마디로 현장을 모르고 현장 매뉴얼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근본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폭력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더 단호하고 강하게 나올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역시 이조차도 현장 반응은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역시 직접 들어봤습니다. 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통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총은 쓰는 게 아니고 던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현장 매뉴얼 상당히 방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거. 반대로 말하면 이 매뉴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책임 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찰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장비를 사용했다가 실제 민원이나 법적 소송에 걸려서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나오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한 이 경찰관 책임 문제가 터지면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완하고 해결하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의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골프장 밖으로 날아오는 골프공. 시속 200km의 위협적인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서울 김포공항 남단의 농장 지역입니다. 최근 이런 골프공들이 날아오면서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바로 옆에 들어선 이 골프장을 위협의 근원으로 꼽았습니다. 주민들이 갑자기 날아든 공에 놀란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공이야. 일하고 있는데 그랬죠. 갑자기 진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비닐하우스용으로 특수 처리된 방화 비닐이지만 하늘에서 날아든 골프공에 힘없이 뚫려버린 구멍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개장을 앞둔 골프장 측도 문제점을 파악한 뒤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추가 점검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골프장 오픈 전에 모두 보완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군데군데 그물망을 설치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식 개장을 한 골프장이라고 골프공 민원이 즉각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농가, 냇가를 잠시 둘러봤을 뿐이지만 어지럽게 떨어진 골프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술 더 떠 야간에까지 골프장을 개장하면서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식물도 자고 곡식도 잠을 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골프장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건 티박스 변경 등 설계 변경이 어려운 탓도 있습니다. 용인시의 한 골프장 주변에 만들어진 골프 빌리지가 대표적인 경우. 골프장을 내 집 정원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골프공 몇 개 날아드는 것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우산 쓰고 다녀야 돼요. 그 정도로 위협. 건물 외벽은 성한 곳이 별로 없을 정도고 발코니 유리에도 금이 간 곳이 많습니다. 취재를 하는 중에도 수차례 공이 날아들 정도입니다. 가다가 놀래요. 소리가 엄청 큽니다. 이게 벽이 저렇게 구멍이 날 정도. 피해 대책위원회가 발족해 골프장 측과 마주 앉았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티박스를 옮겨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지만 골프장 측은 인허가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주거 안전이 걸린 문제지만 골프장 측은 영업을 중단할 정도의 사안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며 이렇다 할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중국에서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진해 행인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통굽에 운동화를 신고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흰색 벤츠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합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친 후 다른 차량에 부딪힌 뒤에야 가까스로 멈춰섰고 13명의 행인들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40대 여성 운전자가 뒷좌석에 있던 물컵을 가져오려다 차량을 잘못 조작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가 통굽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굽 신발이 발의 감각을 둔화시켜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비난 여론이 거세진 겁니다. 跟住如果鬆高鞋嘅話咧，厚踭嘅鞋嘅踩落去咧，根本唔知道有個力度啊，同埋感覺喺邊度噶，踩落去冇感覺咪踩深啲咯。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슬리퍼를 신은 여성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현행법상 운전 시 슬리퍼나 4cm 이상 하이힐 착용이 금지돼 위반 시 2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통고 신발 착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최근 87세 노인이 교통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해 고령자 운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돌진합니다. 평온하던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고 구급대원들이 참혹한 현장을 수습합니다. 길을 건너던 모녀가 사망했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보조기에 의존해 겨우 걷는 87살의 고령자였습니다. 今回の事件をきっかけに様々な議論がなされ、少しでも交通事故による犠牲者がいなくなる未来になってほしいです。 네, 현장에는 이렇게 당시 사고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 비율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본 정부는 위험한 순간에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밟히는 안전장치 보급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高齢者の安全運転を支える対策のさらなる一層強力に推進してください。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도 20년 전부터 시행 중이지만 반납률이 높지 않아 장려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년 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고 운전 재교육도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고령자 비율을 감안해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어제 국제기구가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떨어뜨려서 발표했죠. 이 영문 자료를 기획재정부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뺐고 무엇을 강조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홍보 방식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OECD가 공개한 우리나라 경제 전망 자료입니다. 첫 문단부터 최저임금 2자릿수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인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또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것이 저숙련 노동자 고용을 어렵게 했다며 지난해 고용 증가도 0.4% 떨어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합니다. OECD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중요하게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원문을 번역해 만든 보도자료 어디에도 이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장밋빛 전망은 금방 눈에 띕니다. 기재부는 재정 효과 등으로 내년 성장세가 회복될 전망이라며 추경안 통과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때문에 듣기 싫은 지적을 일부러 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고의로 누락하려고 했으면 보도자료에 원문을 첨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OECD에 이어서 정부의 싱크탱크인 KDI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낮춰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요. 하지만 우리 정치권 엇갈린 원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OECD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이유로 세계 경기 부진을 꼽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하강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2.6%에서 2.4%로 OECD에서는 전망을 낮췄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로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그 파고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청와대 역시 미중 무역 마찰 등 대외 여건과 수출 부진이 원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탓으로 돌렸습니다. OECD는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와 고용 위기를 그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짚은 것입니다. 경제해법을 두고도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재정 확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책 실패 인정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실패로 가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보다 성숙한 태도이며 실제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내일 예정에 없던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소득 분배 문제 개선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정부가 그토록 옥죄였지만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강북의 일부 집값은 역대 최고가를 가로치우고 있죠. 경기 일산 주민에게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홍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5단지와 대치 음마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근 2달 사이 많게는 1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매물은 많지 않은데 매수 문의는 꾸준합니다. 급매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건이 소화되고 이제는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강남 집값이 들썩이자 덩달아 강북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달 1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한 최고 가격을 갈아치운 겁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강북 아파트는 노원구와 도봉구, 성동구, 중구 등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낮추려고 3기 신도시까지 발표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급격한 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기존 신도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고양 창릉이 발표된 뒤 일주일 동안 일산 서구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은 2배, 일산 동구는 5배로 커졌습니다. 부동산 같은 데 말로는 아무도 오는 사람 없고 매물은 많이 나와 있고 지금 한 2천 정도 저는 지금 싸게 내놨는데도 거래가 안 돼요. 우린 강남 잡는 줄 알았더니 왜 일산을 잡으세요? 서울 집값을 잡으려던 정부 정책에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번엔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CCTV 업계 최강자인 중국 하이크비전이 타깃인데요. 중국 정부와 유착된 회사여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황하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 특징과 걸음걸이, 옷 색깔 등으로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신체 정보를 인식합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인 중국 하이크비전의 인공지능 기반 CCTV입니다. China to the world's most prominent companies, to safe cities and local elementary schools. Security is found in Hikvision's technological strength. 미군 기지와 대사관 등 미국 정부기관을 비롯해 민간에서 쓰는 CCTV 상당수가 이 회사 제품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이어 하이크비전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 정부 지분이 42%인 이 회사가 감시 카메라로 정보를 수집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겁니다. Now we won't back down until China stops cheating our workers and stealing our jobs, and that's what's going to happen. 여기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들을 중국 당국이 감시하는데도 하이크비전 장비가 쓰인다며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제재를 요청한 상태여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미국의 공세가 거칠어지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연일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대장정 행군을 시작한 출발지를 방문하고 육군 보병학교를 방문해 정신무장을 강조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장시성의 육군 보병학교에서 군사훈련이 한창입니다. 여름 군복을 입은 시진핑 주석이 흐뭇한 표정으로 훈련 상황을 점검합니다. 主席同志，陆军步兵学院一大队学员正在进行集结训练，请指示。按计划进行。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모든 학업은 전쟁과 승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강군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애국심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화웨이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미국을 공개 비난하며 유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You believe
in the free market, should you be alarmed with the behavior of the U.S. administration against Huawei? 화웨이는 이르면 올 가을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대신할 독자 OS를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의 타격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북한이 어젯밤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인데요. 미국이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한 자신들의 화물선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거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약 15분간 영어로 진행된 이례적 기자회견. 민감한 질문은 경직된 표정으로 피해갔지만 Will you prosecute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his torture and murder?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say? Okay, there is any more question? Okay, you please. 북한 화물선을 돌려달라며 미국을 향한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Cannot be justified in any case and in any circumstance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 11일부터 미국령 3호화에 억류돼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 2만 5천 톤을 불법 운송했다며 인도네시아 당국이 지난해 억류한 뒤 미국이 예인한 겁니다. 채널A의 관련 질의에 미 국무부는 제재는 유지된다며 북한의 선박 반환 요청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유엔 역시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Concerning the DPRK are really matters that are meant for the member states to address. So we have no comment from the Secretary General side to make on that. 북한의 대미 압박 여론전은 공허한 메아리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은 추가 도발을 위한 일종의 명분싹형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네, 북한이 문제의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서 이처럼 민감한 이유는 뭘까요? 이어서 유승진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소유주는 대외적으로 송이 무역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는 북한 인민군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배의 밀수출에는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 석탄을 살 사람을 물색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니스트호를 조사하게 되면 이런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대북제재 위반이 실체가 밝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니스트호는 17,000톤급으로 북한이 보유한 배 중 두 번째로 큽니다. 우리 돈으로 35억 원가량의 석탄을 한 번에 내다 팔 수 있어 외화가 절실한 북한에게는 매우 유용한 밀수출 선박입니다. 어니스트호는 제재를 피해 북한산 석탄을 교묘하게 팔아왔습니다. 유엔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어니스트호는 지난해 3월 남포항에서 25,500톤의 석탄을 실었습니다. 유유히 서해와 동중 국해를 지나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앞바다에서 밀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자동 식별 장치를 꺼 위치 추적을 막았고 시에라리온 국기와 북한 인공기를 번갈아 달며 국적을 숨겼습니다. 북한이 어니스트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을 우리 업체에게 팔려고 했던 사실도 유엔 패널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밀수출의 선봉장에 섰던 배를 미국이 몰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북한의 숨통은 더 조여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죠. 그가 지금 두 번째 구속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의 힘으로 공권력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도 윤중천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피스텔에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있었습니까? 지난달 19일 기각된 첫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강간치상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윤 씨가 2007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 이모 씨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직접 성폭행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이 씨가 2008년 3월부터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상 공소시효 15년인 강간치상죄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윤 씨는 자유로운 만남을 가졌을 뿐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주장 여성들은 거리로 나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도 저를 모른다는 김학의에게 대질조사까지 신청했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나 악행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령을 어려워해놔야 벌을 받게 해주세요.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따오기는 이렇게 동요로 만들어질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을 끝으로 우리나라 야생에서는 사라졌는데요. 4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사장 문이 열리자 따오기들이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1979년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한 마리가 관찰된 이후 40년 만입니다. 이번에 방사된 따오기는 40마리. 멸종 40년 만에 방사한다는 의미를 담아 선정돼 석 달간 특별훈련도 받았습니다. 여행하는 훈련, 먹이 먹는 훈련, 그리고 대인 대물 적응 훈련, 울음소리 적응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따오기 복원 사업은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따오기들을 기증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창녕군 우포늪 일대에 복원센터를 설치하고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4마리였던 따오기는 363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오늘 자연으로 돌아간 따오기들은 이 앞에 보이는 우포늪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관건은 향후 생존율입니다. 토양오염 등으로 먹이가 부족해 상당수가 폐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따오기를 방사했던 일본도 3년 생존율은 40%에 그칩니다. 창녕군은 사람들이 따오기 서식지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 CCTV와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위협을 가한다든가 뭐를 던진다든가 교란을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40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온 따오기가 야생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조선시대 병풍인데요. 강화 유리가 깨지며 병풍도 손상됐습니다. 이곳 박물관에 들어가는 한 해 예산이 150억 원인데 관리가 소홀해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나온 학생들이 유물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이 있어야 할 전시관 한켠에 임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진열대 강화 유리가 깨지면서 공사를 위해 간이벽이 설치된 겁니다. 사고가 난 진열대와 유사한 형태의 전시 공간입니다. 유리 한편에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당시 주변에 관람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8폭짜리 비단 병풍이 훼손됐습니다. 이번에 훼손된 문화재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138호로 조선 영조 때 광화문 내 긍전전의 모습을 그려놓은 병풍입니다. 일각에선 강화 유리가 저절로 깨지는 자파 현상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박물관 측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죠. 설치할 때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유리 소재에 문제가 있는지.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유리 파편이 튀지 않도록 자동차 앞유리에 쓰이는 접합유리를 사용하거나 강화 유리에 필름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사박물관은 2002년 개관 당시 설치한 강화 유리가 전부였습니다. 박물관 측은 사고가 난 뒤에야 전시실 유리에 필름을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류현진이 올 시즌 리그 최강자로 변신한 비결 중 하나, 볼넷이 적다는 겁니다. 즉 볼넷이 많으면 성적에 치명적이겠죠. 국내 프로야구 롯데와 기아가 볼넷의 덫에 걸려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투수의 글러브를 떠난 공이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만 향합니다. 롯데 선발 이승원의 공은 절반이 볼이었습니다. 다른 투수도 마찬가지. 롯데는 경기 초반부터 볼넷을 연발하며 승부를 내줬습니다. 올 시즌 롯데가 내준 볼넷은 230개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습니다. 얼마 전 7연패에 이어 또다시 5연패에 빠진 게 볼넷 탓입니다.
볼넷이 많으면 경기 시간이 길어지고 투수와 수비수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투와 실책이 많아지고 그만큼 실점이 늘어나 성적이 추락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볼넷은 혹시 어떤 고민을 하실까요? 네, 계속 좀 야단치겠습니다. 네.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그런데 롯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볼넷에 덫에 걸린 건 최하위 기아도 마찬가지. 기아의 볼넷 개수는 199개, 롯데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간, 실점 등 연관 지표 역시 롯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구력 난조는 개선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롯데와 기아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프로야구 흥행을 좌우하는 두 팀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하루 사이에 다시 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영남 일부에는 폭염특보까지 발효됐는데요. 내일은 더 더워집니다. 영남 지역은 토요일까지 폭염특보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잠잠했던 미세먼지까지 비상입니다. 내일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대기 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폐 건강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도 전국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 아침 기온은 15도로 출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 서늘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 31도, 대구 32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맑고 더운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를 한층 식혀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다. 1980년대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어제 기획재정부의 OECD 보고서 설명은 이 우스개 PR 이론에 충실했습니다. 세금을 더 풀라는 것은 강조했고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방식, 인터넷이 없어서 정부만 보고서 원문을 갖고 있고 보통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했던 시절에나 통했을 방식입니다. 이런 게 적폐 아닌가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